네, 증권시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살짝쿵 반등했어요. 나스닥이 0.70, 그 다음에 S&P 500이 0.5, 다우가 0.52. 빅스 지수는 그래도 뭐 23에 머물러 있긴 해요. 뭐 올라갔다 좀 내려오긴 했지만, 유럽 증시는 뭐 많이 빠진 건 아니고, 살짝쿵 내려앉긴 했습니다. 스톡스 600이 마이너스 0.46, 독일의 닥스 지수가, 근데 독일의 닥스 지수는 많이 올라갔었죠. 3% 이상 상승했다가 내려온 거니까 마이너스 1.75 정도 이렇게 움직였고, 아시아 증시는 또 뭐 혼조세 모양새, 니케이는 좀 많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ASX 호주 증시는 마이너스 1.81, 뭐 호주하고 니케이가 좀 많이 빠진 모양새가 있고, 중국 증시는 뭐 잘 선방하고 있고, 니프티 인도는 그래도 뭐 선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미국 증시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증시를 보게 되면 뭐 이건 선물 지수인데 선물 지수 좀 빠지다가 캔들 자체가 약간 밑꼬리 잡아주면서 십장 캔들 추세 전환형 캔들 나왔죠. 현물 지수에서는 그래도 추세 전환형 캔들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캔들 자체가 다우가 그쵸. 이게 상승 관통형 캔들 나왔네. 십자형. 네, 나스닥은 좀 더 강하게 거래량까지 동반됐죠. 근데 나스닥도 상승 관통형이다. 십자형. 그런데 그래도 좀 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S&P 500, S&P 500도 상승 관통형, 망치형 십자형 캔들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네, 그동안 좀 반도체 쪽에 빠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그나마 오늘 좀 상승 잉태형 캔들 나와줬죠. 이전 캔들 자체가 하락 확인형 캔들 나왔는데 상승 잉태형 캔들 나와줘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선방했다가 볼 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 약간 뭐 바닥을 만드는 듯한 모양새가 있긴 있죠. 근데 아시아 증시에서 니케이 지수는 네, 약세로 쪽 빠졌고, 대만 쪽도 아시아 증시는 뭐 아무래도 이전 날의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는 가장 빠른 게 미국이죠.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나서 아시아. 독일 증시, 독일 쪽은 살짝 빠졌지. 마이너스 1.75%. 어. 근데 이제 올라갔다가 독일 쪽은 이전 캔들 자체가 1.71%까지 올라갔다. 올라갔다 띡 내려왔어. 근데 추세로는 뭐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살짝쿵 조정받았다 봐야 되겠다. 프랑스도 살짝 조정. 인도는 뭐 그동안 좀 빠지다가 좀 반등해주는 모양 쓰죠. 상하이, 중국 증시는 뭐, 뭐 약간 저항대 모양새가 있긴 있네요. 뭐 하락 잉태형 십자형 뭐 크게 빠진 건 아니고. 근데 가장 돋보이는 것은 이제 항생 지수죠. 중국의 기술력의 어떤 기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기술주 종목들의 성장세가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그 증시 중에서 홍콩 항생 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항생 지수에는 기술주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도 저 중국의 가장 최근 이슈가 뭐예요? 미국에는 GPT가 있다고 한다면은 중국에는 딥식이 있죠. 딥식 관련된 이슈가 크다 보니까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연쇄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각 산업별로 이제 AI를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딥시크가 그냥 딥시크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딥식이야 딥식. 예. 그래서 지금 항생 지수는 네,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그래 유로스톡은 뭐 최근에 그래도 뭐 근데 지금은 약간 캔들 자체가 더블탑이 좀 나왔어요. 더블탑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갔다가 좀 조정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크게 빠진 건 아니고 코스피 쪽 코스피는 그냥 뭐 여기 보시다시피 지지 라인의 자리죠. 뭐
그냥 다 등락폭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봅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 나스닥 오늘 상승 종목 개수를 살펴보게 되면 1701개가 상승했고 1422개가 하락했습니다. 그냥 뭐 선방해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증시는 어제 좀 빠지긴 했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0.49. 뭐 근데 뭐 이 빠진 부분이 뭐 그닥 크게 빠진 영역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변동성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냥 지금 자리는 그냥 변동하는 거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영역인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심리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아직은 공포의 자리긴 하죠.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뭐 최근에 나스닥이 어, 쪽하니 빠졌으니까. 네, 그래도 뭐 오늘 상승 반격형 십자형 망치형 캔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그냥 이제 단지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위축된 거고 극한의 공포에 있는 건데, 이건 뭐 그냥 심리의 영역이라서 심리가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다는 거지 뭐 내가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관점에서는 별 의미 없죠. 뭐 단지 뭐 투자해서 돈 버는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컨트라인 매매법을 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섹터. 근데 헬스케어 선방해줬고 커스터머 디스크레셔너리가 좀 빠지긴 했다. 소비 섹터가 약하긴 해요. 그나마 뭐 세미컨덕터 반도체 쪽에 올라가졌죠. 아무래도 뭐 그동안 좀 빠졌다가 3.1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1.92. 근데 월마트는 안 올라갔어. 월마트는 빠졌다. 월마트 좀 살짝 볼까요? 봐야 될 것 같은데. 월마트는 왜 안 올라갔을까? 아, 월마트는 더 빠졌다. 이쪽 소비 섹터인데 소비 섹터는 오늘 반등해주지 못하고, 그나마 오늘 그 시장에서 반등해준 것은 기술주 섹터의 그 반도체가 반등해준 거죠. 뭐 그래도 반도체 쪽이라도 반등해줬으니까 또 나름대로 또 나중에 따라 올라오겠지 뭐. 여하튼간에 깊게 보면 될 것 같고, 나스닥 아까 말씀드렸고, 요거 니케이 지수인데 니케이 지수는 요새 좀 빠지고 있어요. 약간 위험 회피 심리가 시장에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본의 30년물 채권금리인데, 일본의 30년물 채권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그쪽으로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이슈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일본의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일본에게 그 돈을 빌린 거 있었죠? 2년 전인가? 그거 빨리 돈 좀 갚아야 되는데 일본에게. 뭐 일본의 그 금리가 싸다고 해가지고 그때 빌렸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 올라갔잖아. 그 이자 어떻게 감당하려고 했지? 네, 창피스럽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는 올라갔다가 요새 그 미국의 경제 상황이,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기보다는 뭐 미국 경제 상황은 아직은 괜찮긴 합니다. 만약에 미국 경제 상황이 안 좋았다고 한다면은 오늘 그 연준 의장의 발언, 파월 의장이 발언해서 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뭐 8월 연준 의장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빠진 건 아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신뢰감이 좀 떨어진 부. 신뢰감이 이건 뭐 꼭 없죠. 우선 뭐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투자할 때 시장이 안정성이 있냐, 불확실성이 있냐. 근데 지금 뭐 시장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니까 아예 미국의 어떤 달러의 가치도 동반 하락하는 거죠. 뭐 그래도 달러 인덱스가 나름대로 여기서 지지하면서 캔들 자체가 셋비령 캔들 나와줬어요. 뭐 셋비령 캔들이라고 한다면 추세 전환형 캔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휴, 뭐 한국은 좀 안타까워요. 지금 한국은 뭐 수준 자체가 나라 경제 수준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게 아니라 뭐 현실적으로 뭐 냉정하게 좀 엉터리죠. 엉터리 수준도 아니고요. 완전 거의 쓰레기 수준이죠. 뭐. 한국 경제는 뭐 지금 언급도 하지 맙시다.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한국 경제. 네, 지금 1,445원, 아니 9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급할 수준 자체가 안 됩니다. 경제라는 것 자체가 거의 창피죠, 창피. 그리고 이거는 유로화인데 유로화가 강세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달러가 약세이잖아요. 달러가 약세인데 유로화는 강세. 그만큼 유로화가 강세다는 것은 유럽 경제가 좋다는 거겠죠. 유럽 경제가 시장에서 긍정수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겠죠. 그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하고 트럼프의 어떤 논쟁, 아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유럽에서 국방비를 증액시킨다고 하잖아요. 예산을.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쪽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고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시장은 항상 안정성이에요. 안정성과 불확실성 이런 용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국방력이 강해지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다고 보죠. 우리가 그 미국의 돈 달러를 왜 기축통화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국방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의 국방력이 좀 약해지려고 하는 어떤 정책이 좀 보이긴 하죠. 뭐 약해지긴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예전보다는 뭐 오히려 이제 지금은 국방 쪽이 이제 유럽이 뜨기 시작하죠. 나라가 안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돈도 안정되게 되죠. 그래서 국방력이 강해지면은 그 나라의 경제도 좋아집니다. 한국도 문재인 정권 때 국방력이 가장 좋았었잖아요. 방위 산업이 가장 많이 뜨고. 그러니까 경제가 당연히 건국 이래 가장 좋았었죠. 그리고 지금은 뭐 오합지졸이니까 뭐 한국 집권 수준 자체가 내란을 일으키는 수준이니까 뭐 말 다 했지 뭐 지금 한국의 국방 수준은 지금 금가격 금가격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올라갔었죠. 올라왔다가 지금 더블탑의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 쪽이 근데 이게 금까지 빠지면 진짜 경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나마 이제 투자 자산 중에서도 안전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금인데 지금 금이 지금 찰질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결국은 현금인데 현금 중에서도 지금 달러는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면 달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돈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돈이 어디로 쏠리는 거야? 지금 유로가 올라가잖아. 그리고 엔화도 올라가고. 그러면 유럽과 엔화 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은 약간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어 가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이 중심이긴 하죠. 아예 소외될 수 있는 건 아닌데 돈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뭐 이제 비트코인 정책을 이야기했는데 뭐 정책 이야기가 뭐 합니까? 물론 뭐 정책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비트코인. 뭐 지금 비트코인 수준 아시겠죠? 그다음에 유가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많이 빠졌어.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68달러가 떨어. 그리고 그나마 뭐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브렌트유가 70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좀 심각하긴 하죠. 뭐 심각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만큼 뭐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여하튼 간에 지금 유가는 70달러 이하로 6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했어요. BDI 지수는 좀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BDI 지수는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상하이 컨테이너 온리지 지수는 뭐 그렇고. 근데 여기까지 뭐 대략적인 것 좀 큰 그림 관점에서 좀 살펴봤고요. 이 정도면 뭐 시장은 아실 것 같고. 약간 정리된 자료 갖다 마무리해 볼까요?
네, 미국 마감 시황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변동성 속에서 반등했지만 9월 이후 최악, 9월 이후 작년 9월 이후 최악의 주간 기록을 보였다. 미국 증시는 금요일 8일 혼조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 반등했지만 한 주 동안의 하락을 만회하지 못하며 만회 못하지 당연히 만회하지 못하며 최악의 주간 하락을 기록했다. 트럼프 주요 원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 관세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 2월 비노동 고용 증가를 했죠. 근데 요 증가한 게 약간 둔화되고 있는 모양새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 근데 요거는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부분을 안 좋게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그래도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이 비노거 고용 단지 이제 그런 인걸이 있어서 뭐 컨센서스 대비 뭐 덜 나왔다 그 정도인데 저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연준의 파월 의장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제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거 그런 건 맞죠. 근데 조정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가지고 S&P 500, 나스닥, 다우 뭐 주간으로 빠졌고 오늘은 이제 반등해줬고 이제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예, 나스닥이 주간 기준에 가지고 뭐 마이너스 3.5% 하락했는데 이제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다는 건데. 아니, 예, 그래 그렇죠. 맞긴 맞죠. 조정이죠. 뭐 다시 반등해 줄 수 있죠. 그다음에 2월 비농업 고용 지표 예상보다 하였다. 경기 둔화 우려. 근데 경기 둔화는 관세 정책의 영역이라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 누구나 다 아는 영역이라서 뭐 경기가 둔화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그런 것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쓰잘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거야. 그럼 그건 기본이니까. 그다음에 비농업 고용 증가 이건 이제 고용 지표 어제 발표됐죠. 2월 15만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예상치가 17만 명이었는데 뭐 약간 예상치보다는 증가하지 못했죠. 예. 근데 이게 뭐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현재 상태 노동 지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 안 좋게 근데 올라왔잖아. 이전보다는. 여하튼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슬슬 안 좋아지는 게 보이긴 하죠. 왜냐면 실업률이 살짝쿵 올라가긴 했죠. 많이 올라간 건 아니라서 4.0에서 4.1로 살짝 올라갔지. 비노고 고용 증가폭이 예상보다 낮고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졌다. 근데 이 부분 물론 맞죠. 예,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경제 지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 이제 경기 둔화 가능성 맞죠. 근데 그거는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지 않나? 예. 트럼프만 모르고 있나? 하여튼 다 알잖아요. 오늘 뭐 스코 베센트인가요? 예, 그분도 뭐 인정했잖아. 경기 둔화되고 있다고. 예, 조금 이따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이에 따라 미국 국제금리가 한때 하락했던데 근데 오늘 채권금리는 반등해줬어요. 미국의 채권금리 반등해줬기 때문에 뭐 채권금리는 그게 또 얘기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혼선, 시장 불안. 근데 너무 혼선을 많이 주긴 해요. 이게 늘상 이게 뭔가 방향성이 딱 잡혀야 되는 건데 뭐 관세 부과했다가 다시 또 면제했다가 뭐 장난하는 거네. 아니 뭐또 너무 웃겨. 코미디인 것 같아.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4월 2일까지 관세 면제를 말 그대로 일부 품목. 4월 근데 한국 그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마치 뭐 멕시코, 캐나다의 제품에 대해서 모두 4월 2일까지 관세 면제한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증하셔야 돼요. 교차 검증. 일부 품목이에요. 한 아마 50% 30% 정도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4월 2일까지 관세 면제 발표.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
긴장 지속, 장기적 불확실성 확대.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진짜 한국의 그 기사라든지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이터가 너무 엉터리 정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95% 수준 아닌가 싶어요. 한국 기사가 쓰는 내용들은 거의 95%가 거의 쓰레기 수준?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잘하면은 뭐 재사용이 가능하잖아. 재사용이 가능하긴 해요. 그 정도 수준인 거지 완제품은 아닌 거지. 근데 그런 정보들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접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국민들의 뇌구조가 안 좋아지긴 하겠죠. 쓰레기만 가득가득 차겠지 머릿속에. 그래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분석하셔야 돼요. 굳이 그런 쓰레기를 받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을 필요 없잖아요. 쓰레기 정보를. 근데 이제 그것도 그게 쓰레기인지 뭔지도 모르고 받아들이는 거죠. 필터링 없이. 중국과 무역 긴장 지속, 장기적 불확실성 확대. 투자자라는 관세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투자 심리 위축, 나스닥. 근데 뭐 이건 아까 이야기했고. 고용 둔화, 물론 고용 둔화 있긴 있죠. 무역 정책 불확실성, 기술주 하락 겹치면서 시장이 한 주 동안에 크게 흔들렸다. 전문가 분석. 이분이 GDS 웰스 매니지먼트 투자 책임자 그랜 스미스의 발언인데 이분은 이제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전문가의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불확실성이라는 영역은 엄청나게 중요한 예, 논제이고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피부로 여러분들의 세포에 있는 피부 안에 다 기억을 시켜 놓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시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죠. 그냥 단순하게 문구가 아니라 관세 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아 근데 이분 스코 베센트 재무장관 스코 베센트의 입장 미국 경제가 조금씩 너무 웃기지 않나 이분? 아니 본인도 인정하면서 어? 본인도 인정하면서 참 근데 인정하면서도 이제 이분이 재무장관 정치 쪽에 근데 재무장관이면 그냥 있는 그대로 통계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통계로 이야기하니까 이제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참. 재무부 장관 스콧 벤센트 입장 미국 경제가 조금씩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인정. 근데 거의 다 토를 다는 거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 과정이며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 과정이며 관세는 일시적 가격 조정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나? 그래도 재무장관이면 근데 뭐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한국도 그러니까 이게 똑똑하고 봐야 돼. 똑똑하면 똑똑하게 이야기하는데 흐리멍텅하면 그냥 흐리멍텅하게 자기 어떤 신념조차도 무너지는 거지. 자기 생각에 그 명확성이 존재한다면은 이렇게 이야기 못 하겠지.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란 게 있으니까. 근데 자기 생각에 대한 주관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자기 생각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문적 지식이 확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자기 눈에 보기에는 조금씩 둔화되는 게 보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 즉 전문가들은 시장이 당분간 변동성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명확해질 근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 불안정성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근데 너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이게 지식의 한계인 것 같아요. 명확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관세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을 건데
너무 잘못된 지식의 정보가 본인 머릿속에 이렇게 상주하고 있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판단하시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분의 지식이 그 위치에 올려져 있는 거니까. 시장 불확실성 지속소 하락세, 기술주 조정 진입, 긍정적인 측면. 금요일 증시 반등으로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 미국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인해 연준의 금리 정책 완화 기대감 상승. 최근에 빠져가지고 오늘 빠지진 않을 거야. 아까 보신 것처럼 살짝 반등했어. 부정적인 측면, 2월 비노고 고용 둔화, 그런 건 있죠. 둔화 신호는 있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지속.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불확실성이야. 너무 불확실해. 나스닥 지수 조정 국면 진입. 그러니까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왜 불확실하다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 그냥 딱 한 번에 멕시코 캐나다에게 관세 25% 부과한다고 딱 이야기했잖아. 그 끝난 거지. 그걸 또 뭐 연장한다, 유예한다. 벌써 두 번이나 유예하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러면 시장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누가 그런 사람의 판단을 믿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겠습니까? 같이 뭔가 연을 맺고 싶겠습니까? 그런 수준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는 어떻게 됐겠어요? 달러 인덱스 봐. 이거 달러 인덱스만 보시도 알 거 아니야. 이거 나스닥이지. 하여튼 달러 인덱스 보시면 빠져주라. 현재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향후 정책 명확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근데 시장은 뭐 이런 상황인 거 아시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돼요. 뭐 이런 수준이란 건 알고는 있는데 또 사람이란 게 또 까먹으니까. 그리고 계속 경제는 변하니까 디테일한 것을 챙기려고 보는 거죠 뭐. 네, 유럽 증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도 살짝 내려앉은 건 있어요. 뭐 크게 빠진 건 아닌 건데 스톡스가 600이 0.46 살짝 빠졌어. 여기 보이시죠? 스톡스 600이 네, 살짝 0.46% 빠졌는데 그래 럭셔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럽은 럭셔리 제품이 많이 있잖아요. 유명 브랜드 백. 네. 그래서 럭셔리가 마이너스 2.7% 오늘 크게 좀 빠졌어요. 근데 요 빠진 부분이 이제 미국 소비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안 사주면 어떨까 걱정되는 우려 때문에 빠진 거지. 그다음에 스톡스 이거 아까 전에 말씀인 거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디펜스 방산주죠. 네, 많이 올라갔지. 6.0% 주간 변동률로 봤을 때는 8.5%까지 올라갔어. 럭셔리 고급 소비재 주식 급락 리치몬드 버버리 유명한가 봐요. 하여튼가 고급 브랜드 2.7% 하락.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살짝 빠졌어요. 고급 소비재 업종은 미국 수입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네, 미국이 유럽산 고급 소비재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 가능성 시사. 미국 소비자들은 고급 브랜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요 감소 가능성. 관세를 이제 부과하게 되면은 중국 소비 둔화로 인해 유럽 브랜드 매출 성장 둔화 우려. 미국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뭐 미국하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무역 전쟁의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역 전쟁이란 것은 뭐 전쟁은 좋은 건 아니죠. 뭐 미국도 좋지도 않고 중국도 좋지. 누가 살아남는 건 아니잖아. 다 같이 죽자는 얘기죠. 너 죽고 나 죽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복관세 떠들어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 양대축이 미국과 중국인데 그 미국과 중국을 통해 가지고 럭셔리 제품을 유럽이 판매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뭐 유럽 경제도 좋아지진 않겠지. 그나마 뭐 상대적으로 나은 것뿐인 거지. 큰 타격을 입은 기업 리치몬드, 까르띠에
몽블랑. 근데 진짜 저는 그냥 명품은 잘 모르니까는. 근데 유럽은 진짜 여러분들 다 명품이야. 유럽은 다 명품의 나라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의 영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및 캐나다산 제품 일부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 발표. 이게 처음에는 이제 3월 5일 화요일 광범위한 신규 관세 부과 조치 시행. 3월 6일 수요일 날에는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1개월간 자동차 관세 유예. 3월 7일 목요일에는 멕시코산 수입품 50% 여기 써 있죠. 그러니까 다 면제를 한 게 아니라 요거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서는 50% 면제 관세 대상에서 캐나다산 수입품은 38%에 대해 관세 유예인 거죠. 그러니까 관세란 영역은 계속 존재하는 거지. 근데 이게 뭐 이런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세 자체가 글로벌 경제를 안 좋게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것도 전면적으로 다 유예한 게 아니라 뭐 멕시코는 50%고 캐나다산은 38%잖아. 결국에는 나머지 뭐 38% 외의 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했다는 거잖아. 그럼 관세는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죠, 뭐. 미국 내 자동차 업계 관세 유예로 단기적인 안정 기대. 반등? 반등 맞지 않나요? 반등이던데? 그치. 제너럴 모터스 빠졌지. 반등 자리긴 하네요, 반등 자리. 그래도 뭐 정원이 있으니까 또 선반영이란 것도 있으니까 그래도 지지 라인 자리니까 그래도 약간 반등을 줄 수 있긴 하겠다. 미국 내 자동차 업계 관세 유예로 단기적인 안정 기대. 유럽 제조업체, 유럽 수출 기업들은 미국 소비 둔화 및 수출 감소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최근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했죠. 0. 예치금 금리.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눈에 띄는 거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한때 이제 방산주가 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올라갔었죠. 유럽 방위산업 주식 강세. 유럽연합 방위비 지출 확대 합의. 독일 증시 강세. 독일 정부가 경제 성장 촉진 및 국방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역사적 재정 개혁에 합의했다. 경기 부양책을 펼치겠다는 것.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 실망. 요거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이제 유럽 증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유럽 증시는 미국 관세 정책, ECB 금리 인하, 눈에 띄는 거 이거 같아. 방위 산업 투자 증가 등의 영향을 받으며 약간 하락 조정. 근데 고급 소비재, 럭셔리 업종하고 미국 관세 정책 변화로 급락. 방위 산업 주식 강세. 독일 증시 경제 개혁 기대감으로 상승. 네, 그렇습니다. 요 정도까지 유럽 증시 좀 보고. 우리가 유럽 증시를 보는 게 또 우리 입장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은 이제 관세 정책의 영역이라서 뭐 미국과 한국이 뭐 꼭 커플링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치? 또 유럽과의 어떤 또 커플링 되는 영역도 있고 산업이 겹치는 영역도 있잖아요. 뭐 단순하게 뭐 증시가 올라가 떨어져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항상 아시죠? 주식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 증시가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그걸 맞추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기 사지선다양의 영역이 아니잖아. 주식은 돈을 버는 영역이지. 결국에는 주식 분석이란 것은 시황 분석이란 것은 돈의 흐름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시아 증시는 일본 국채 금리 급등,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중국의 예상보다 저조한 수익 수출 증가율 등의 영향을 받아 하락마감. 근데 요거는 약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예상보다 저조한 수출 증가율. 아무래도 이제 관세 영향을 좀 받긴 하겠지.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건데. 근데 제가 그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증시를 약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왜냐면 좀 일본 증시가 좀 특이하게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제 보통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은 주식시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권 금리가 지금 올라갔으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채권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잖아. 채권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채권을 매도했다는 얘기잖아. 그 채권을 매도했다는 얘기는 채권에 투자했던 돈이 다른 데로 이동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채권과 그 주식으로 가는데 지금은 일본 증시가 빠졌어. 니케이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잖아, 그치? 그럼 이쪽으로도 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본 국채 금리 상승과 주시장 하락, 투자자들의 돈은 어디로 이동하는가? 쭉 보게 되면 결국에는 어디로 갈까? 네, 일본 국채 금리 상승, 채권 가격 하락, 채권 매도 증가, 일본 주시장 하락, 주식 매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에도 투자 안 해. 왜냐면 시장 자체가 글로벌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채권에도 투자 안 해. 주식에도 투자 안 해. 그럼 그것도 뭐 하겠어? 현금 보유하겠지 뭐. 어? 아무것도 투자 안 하는 거야. 지금 이제 현재 일본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 리스크 오프 모드에 들어가 있으며,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엔화가 엄청나게 뛰어 올라가잖아. 예, 보시다시피 유로화도 엄청나게 뛰어 올라가지. 엔화 봐봐. 엔화는 진짜 엄청나게 날라가. 엔화 강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일본에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위험 회피, 글로벌 경제에 대한 둔화 우려, 그거를 좀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본 시장에서는 주식 매도, 채권 매도, 안전자산으로 이동이라는 독특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더 아시아증권 이야기한다면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게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적으로 일정 관리하면서 체크하는 영역이 뭐냐면 뭐 재방송 시청자분들 아시기는 하겠지만 일본 금리에 대해서 제가 좀 민감하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지금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잖아. 근데 이제 지금 일본 엔캐리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오프 엔캐리 청산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게 일본의 그 금리 인상이 실질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6월 달로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럼 6월 달에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지금은 이제 연준에서 근데 이게 봐봐. 잘 봐봐라. 이거 지금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너무 재밌는 현상인데 진짜 너무너무 재밌는 현상이야. 연준에 지금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잖아.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는 미국 그 패드워치에서 그 툴에 의한다면은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6월 달이 7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연준에서 하는 거. 근데 반대로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이 언제야?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이 6월이잖아. 야, 씨, 이거 딱 떨어지지. 야, 이거 절묘한 딱 떨어져. 6월을 조심해야 돼. 어, 봐봐. 일본에서 기준금리 올렸어. 연준에서 기준금리 떨고. 그럼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에? 엔끼리 청산 관련된 이슈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폭망.
폭락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아직까지 뭐 픽스되는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죠. 근데 참 희한하게 저게 맞아 들어가네요. 계속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저런 거 좀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 근데 뭐 그렇잖아요. 뭐 엔캐리 청산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증시가 폭락하게 되면은 한국 증시는 온전하겠습니까? 글로벌 증시는 온전하겠습니까? 아무리 뭐 디커플링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연계되는 게 있지. 중국 수출 둔화, 경기 둔화 신호. 근데 최근에 아까 보신 것처럼 항생 지수가 엄청 뛰고 날라갔잖아. 그 항생 지수가 올라간 것은 아시죠? 딥시크 관련된 이슈 때문에 엄청 날라갔는데 항생 지수. 근데 이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뭐 중국의 증시도 덩달아 올라갔고 근데 아까 보니까 그게 저항대 자리더라고. 1월과 2월 중국 수출이 2.3% 증가, 예상치가 5.0%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수출의 증가율이 좀 예상치보다 하회한 거지. 근데 딱 보셔도 크게 하회했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약간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긴 하겠지. 뭐 중국이 조정 나오면 한국도 영향을 받겠지. 지난 4월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1년 전 증가율은 1.5였는데 하여튼간 지금은 2.3. 그래도 뭐 올라가긴 했는데 예상치보단 너무 크게 하회했기 때문에. 요약 정리. 아시아 증시는 일본 국채 금리 이거 한번 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일본의 그 금리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일본 국채 금리 급등. 급등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한 번도 안 빠지던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본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일본의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것. 그동안 잃어버린 30년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였는데. 아시아 증시는 일본 국채 금리 급등.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중국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 지금 당장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 수출 부진 등의 영향.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관세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 상승. 그 다음에 미국 경제 불확실성 증가. 연준의 금리 정책 주목해야 된다. 중국 수출 둔화. 이것도 좋진 않지. 한국 호주 증시의 동반 하락. 약간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긴 하겠죠. 당연히. 보호무역주의 정책 하에서 지금 글로벌 세계 경제가 운영되는 건데. 네, 그러면 여기까지 증권 시황 이야기 할까요? 시황은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시황 제가 분석할 때마다 아니 저는 이제 이걸 분석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내가 설명해드릴 때마다 더 많은 시간이 투여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긴 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 요 정도로 끊으십시다.